입자 가공은 옆에 지금 보는 이런 그 숫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숫돌들은 이 숫돌 입자하고 그 다음에 점결제를 이용해서 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숫돌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떤 원턱면의 외면을 연마할 수 있고, 뭐 테이퍼진 거, 블렌딩 서피스라고 하지, 이런 필레이팅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나사 그루브들 만들 수 있고, 어떤 비구면 서피스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슬리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을 가진 이런 어떤 부품들도 우리가 그라인딩으로 연삭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 표면 품위를 확보하는 데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경도 소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형광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열 처리가 되면 보통 이제 HRC 스케일로 해서 한 55 이상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절삭 가공으로 이 2차 가공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 치수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열 처리 후에 그런 금형광이나 어떤 고강도 재료, 고경도 재료들의 치수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입자 가공을 통해서 치수 정도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취성 재료인 경우에 절삭 가공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프랙처가 생기니까 그런 취성 재료들, 세라믹 재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삭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치수 정도와 표면 범위를 이제 확보하는데 우리가 이런 연삭 가공을 사용을 해. 이전 이 연삭 가공에 사용되는 이제 숫돌을 보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세라믹 입자들하고 걔네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어떤 그 결합제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트하고 결합제를 어느 정도 믹싱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숫돌 속에, 그래야 이제 숫돌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숫돌이라고 하는 것은 숫돌면에 이와 같은 그리트들이 이 기공하고 결합제하고 혼합이 돼서 아주 이레귤러하게, 즉 랜덤하게 쭉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그리트들이 실제 연삭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밀링이나 이 선삭 작업에 쓰였던 그 커팅 인서트하고 달리 이런 그리트들은 이 레이크 앵글이 마이너스 레이크 앵글을 갖거든.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전단면이 굉장히 그 전단각이 굉장히 작으면서 그 다음에 이 칩 두께를 굉장히 가늘게 형성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절삭이 이루어질 때 레이크 각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 소위 연삭이 일어나는 면에 대한 수직응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숫돌이 수직응력을 크게 받는데 정결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결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소위 이제 유기재료를 쓰거나 또는 세라믹, 유리 같은 걸 쓰거나 또는 러버를 써서 이게 점결제를 하는데, 이게 수직하중을 크게 받으면, 어떻게 수직응력 크게 받으면 이 그레인들도 이제 부서지게 되고, 그레인이 부서지는 것은 좋은 면도 있거든. 나중에 좀 얘기할게. 그 다음에 결합제가 부서져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결합제가 부서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숫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삭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세한 절삭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직 가정을 받으면서 마찰면을 형성하거든. 그런 마찰과가 혼합이 되면서 면을 연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입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면 얘네가 고속 회전할 때 언밸런스 매스가 생기면서 진동이 생기게 되거든. 원심력이 이레귤러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에는 워크피스에 채터가 생기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커테스트로픽 그런 어떤 이 아주 데인저러스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페일리어가 숫돌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숫돌이 굉장히 큰 원심력을 가지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삭 작업을 할 때는 숫돌의 부서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연삭할 때 워낙에 수직응력이 많이 걸리고 마멸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극심하게 올라가서 한 1600, 170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아주 가늘게 이 절삭이 되는 그런 취입들이 불꽃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스파크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열응력 때문에 이 연삭된 표면에 잔류응력을 만드는데 이게 보통 이 소위 플러스 잔류응력을 만들거든. 마이너스 잔류응력이면 소위 좋은데 플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현상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냉각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실제 취입이 생성이 되면서 이 기공 사이에 끼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 그리트의 일부가 또 연삭 마모가 되면서 또 이런 데 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공이 그렇게 이 사이에 끼어서 꽉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또 절삭이 안 일어나, 연삭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걸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공이 있게 연삭수도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때 일어나는 이 소위 연삭 온도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연삭수돌의 다이아메타의 4분의 1승이 필요하고 이 수도를 가지고 이 부품을 연삭할 때 이 절삭 깊이가 있거든. 그게 스몰 d야. 그거에 이제 4분의 3승이 필요하고 속도를 회전시키는 그 RPM에 따른 이게 원주 속도가 있어. 그게 V야. 그 다음에 이게 연삭을 하려면 공작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얘를 회전시키면서 공작물 이송 속도 스몰 V.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 관계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연삭 수돌의 회전수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절삭 두께가 커진다. 그 다음에 수돌의 다이아메타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수돌에는 마멸이 생기는데 우선은 이 그리트들이 조금씩 깎여 나갈 수가 있고 이걸 연삭마멸이라고 그래요. 소모마멸. 이 결합제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그리트들이 또 부서져 나갈 수도 있거든. 이런 상태로. 근데 이제 부서져 나가면 예리한 또 면이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 연삭할 때 또 좋아져.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그런 입자 파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연삭수돌이 이제 마멸되면서 연삭면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삭에 쓰이는 요 그리트, 요 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세라믹 소재를 사용을 하거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Al2O3 산화알루미늄, 그 다음에 SiC 탄화규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도 굉장히 싸고 우리가 쉽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숫돌에는 얘네들이 많이 쓰여. 뭐 하얀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처리하는 데 따라서 뭐 녹색빛도 나타나고 그래서 숫돌들 보면 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져. 그리고 이제 점결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상이 다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 점결제로 이제 결합제로 사용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리야.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러버.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된 것들로
이제 결합제를 써. 그래서 숫돌을 피하게 할 때 결합제를 어떤 걸 쓰느냐, 뭐 유리를 쓰느냐, 그러면 부트리파이드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이 연삭 입자를, 그리트를 어떤 걸 쓰냐,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러면 A라고 그러고, 실리콘 카바이드면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요 입자의 크기가 어떠냐, 이게 입자가 큰 걸 쓸 거냐, 조그만 걸 쓸 거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 숫자가 큰 거는 작은 거는 입자가 굉장히 큰 거고, 숫자가 큰 거는 입자가 굉장히 조그만 그런 그리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레인들을 결합제하고 본딩할 때 하드하게 본딩할 거냐, 그 다음에 소프트하게 본딩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또 분류를 하고, 결국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런 그리트하고 결합제하고 써서 기공을 적당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공을 많이 만들 거냐, 기공을 아주 적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댄스, 오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그리고 이제 앞에 뒤에 이제 생산자들이 붙이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사 시험 같은데, 공무원 시험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연삭 숫돌을 이렇게 이제 번호를 주고 얘가 뭘 뜻하냐 뭐 이렇게 물어도 봐. 기술고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세라믹보다는 이제 등급이 훨씬 높지.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드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여기서 얘기하는 인조 다이아몬드지. 걔네들을 이제 그리트로 쓰는 경우. 얘네들의 경도는 소위 얘네들의 경도의 2배, 3배 이상 되거든. 그러니까 숫돌로서의 그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거지. 그래서 이런 초연마제 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자를 쓴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져. 이렇게 이제 칼날 모양을 갖게 하고서 요 안에 디스크는 이제 뭐 탄소광 같은 거 쓰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고 그 끝에만 소재가 이제 비싸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 도금을 한다든지 뭐 증착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붙여서 얇게 붙여서 숫돌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웨이퍼를 이제 우리가 쭉 실리콘 인고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이 세라믹 프로세싱 쭉 거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쭉 거쳐서 이 웨이퍼의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되면 반도체 회로가 완성이 되면 걔네들을 슬리팅해서 잘라야 되잖아.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초연마제 휠 같은 거를 쓰고 또 이런 초연마제 휠은 유리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로공사, 토목공사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 그래서 이런 연삭 휠들은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 이런 그 연삭 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하다가 보면 이제 결합제도 마멸이 되고 입자도 마멸이 되고 그러면서 그 숫돌이 갖고 있는 그 절삭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기공을 채우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매움 현상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숫돌이 반들거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연삭이 진행이 잘 안 되거든. 연삭이라는 것도 어차피 미세하지만 그 마이너스 레이크 앵글을 갖는 입자들이 예리한 그 모서리를 가지고 결국에 절삭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눈매움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얘네들을 없애줘야 돼.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드레싱이야. 이게 다이아몬드 드레서인데 이게 이제 숫돌이야. 이건 총형 숫돌인데 그래서 한꺼풀 싹 덮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일반 숫돌에서는 한 10미크론 정도 이렇게 드레싱을 해. 만약에 눈매움이 생기면. 그리고 다시 이제 숫돌을 사용하지. 그 다음에 CBM 휠 같은 경우는 한 5미크론 이내 아주 얇게 이제 드레싱을 해. 워낙에 이제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레싱된 좀 날카로운 면을 가진 이제 숫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삭을 하는데 연삭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러한 그 평면 연삭기에서 이 숫도를 이제 회전수를 뭐 3000rpm 정도 이제 높인 다음에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다가 이 부품을 연삭할 부품을 체결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갖고 해. 그래서 이제 소재를 자석 그 테이블에다가 이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숫도를 회전시키고 뎁스 오브 컷을 샬로우 뎁스를 준 다음에 이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피딩하면서 표면을 연삭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자. 그게 이거거든. 연삭규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뎁스 오브 컷을 주고 이렇게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연삭을 한다. 이때 뎁스 오브 컷은 보통 한 20미크론 내외, 보통 10미크론에서 이제 50미크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잡는다 그러면 10미크론 이하, 뭐 미크론, 서브 미크론까지도 이제 공작 기계가 정확하면 우리가 잡아가면서 평면 연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송하고 또 측면으로 이렇게 피딩해 가면서 면을 연삭하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평면 연삭, 그 중에서는 트래버스 연삭이라고 하고 횡단면으로 연삭해 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 횡방향으로 연삭하지 않고 종방향으로만 휠의 레디알 방향으로 뎁스를 주면서 이렇게 연삭하는 경우. 그런 거를 플런지 연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뎁스 오브 컷을 플런지 방향으로 계속 증대시켜 가면서 또 홈파하게 하는 그런 연삭. 그걸 플런지 연삭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은 서피스 그라인드에서 수행한다. 우리 공작실에 연삭기가 있지. 근데 하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게 뎁스 오브 컷을 아주 샬로우 뎁스를 주고 연삭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실험을 할 때 그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뎁스 오브 컷을 크게 주면서 연삭하면서 숫돌이 부서져 나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내가 연삭기 실험은 안 하도록 시켰거든. 그게 벌써 한 거의 20년 돼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연삭을 할 때 이제 플런지 연삭을 했는데 플런지 연삭은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이용하냐면 요 같은 연삭기에는 이렇게 센터가 있어. 이 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공작물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또 고정을 해주고 한쪽 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서서히 시킬 수 있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 휠은 스핀들에 이제 매달려서 회전을 하지. 거기에 매달린 숫돌의 모양을 이 소위 내가 연삭하려고 하는 소재의 모양과 매치가 되게 이제 앞놈 sup놈이 되게 소위 이제 만드는 거지. 이런 연삭 숫돌을 총형 연삭 숫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총형 연삭 숫돌을 가지고 레디알 방향으로만 연삭 기프를 주면서 이와 같은 이레귤러한 이러한 그 다이아메타를 갖는 그 소재의 이 원통 부분들, 실린더 외경을 우리가 연삭하면서 치수하고 표면 품위를 잡아낼 수 있거든. 이런 걸 우리가 플런지 연삭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플런지 연삭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이 가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기계공작법 배우는 건 디자인 for manufacture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설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설계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조 방식을 어떻게 해서 제조 방식을 어떻게 해서 제작할까 하는 것도 설계해 줘야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표면 품위하고 치수 및 기하 공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플런지 그라인딩을 해야 되겠다. 이거 설계자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플런지 그라인딩을 제작하라고 설계자가 명령을 했어. 그때 이제 설계자가 지시한 게 동심도 예를 들면 100분의 1 미크론, 100분의 1 밀리미터, 그러니까 10미크론. 그 다음에 뭐 진원도 예를 들어서 뭐 5 미크론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고 치자. 그럼 그거 잡아내려면 방법이 없거든. 플런지 그라인딩 해는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그 정도를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그라인딩 휠을 장착해서 돌려주는 스핀들은 진원도가 어떻게 돼야 돼? 5미크론의 10배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0.5미크론의 진원도를 갖는 스핀들을 써야 똘 작업을 해서 얘네들의 진원도처럼 5미크론 이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중간 시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측정해서 측정기의 정도는 내가 타겟팅하는 좀 매저먼트 정도에 어떻게 돼야 돼? 10배 이상 좋아야 된다. 그래야 에러를 5%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매니팩 그런 게 시험에 나왔었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스핀들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설계자가 무조건 나 이거 저 진원도 1미크론 이건 안 돼. 공장에 있는 연사기의 스핀들 애큐러시가 어떤지를 알고 그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해 줘야지 기하 공차를 테크니션들이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엔지니어가 해줘야 될 몫이야. 근데 공장에 찾아보니까 연사기가 그만한 성능이 안 나와. 그 성능 내려고 소위 성능이 안 나오는 연사기 가지고 백날 작업해봐야 설계 치수, 설계 공차를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고생하고 시간 다 뺏긴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가공해낼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 의뢰를 해야 돼. 그러면 경비도 그렇고 리드 타임도 그렇고 잘못하면 설계자가 잘못해서 매니팩처링을 모르는 사람이 설계해버리면 그 공장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현실이거든. 왜 우리가 중국에서 제작 안 하고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 인건비가 비싼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정밀도가 더 우수하거든. 왜 우리가 한국에서 안 하고 일본에서 하려고 그래? 일본이 정밀도가 우수하거든. 그 대신 일본에서 하려면 한국보다 인건비도 더 줘야 되잖아. 중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서 하려면 마찬가지야.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설계자가 야 이거를 중국에서 가공할 거냐 한국에서 가공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면서 가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치수와 공차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서브미크론의 가공 정밀도 실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설계자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돼. 야, 그럼 이거 굳이 서브미크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서브미크론이 필요가 없는지 역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컨펌이 되면 그럼 그거에 의해서 설계하면 돼.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역학적으로 보니까 서브미크론이 필요해.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공장에서 할 수 있는가? 스핀들의 정밀도는 되는가? 그 다음에 공작 기계가 연삭을 할 때, 이런 플란지 연삭을 할 때 뎁스 오브 컷을 아까 10미크론, 20미크론 준데 10미크론 주고 한다고 쳤을 때, 과연 그때 걸리는 연상력에 의해서 얘네들의 휨이 생길 텐데, 그것이 과연 내가 설정한 톨러런스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계산해 보고 오더를 줘야 된다 이거지. 테크니션들이 어떻게 그런 걸 계산을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얘만 좋으냐? 아까 센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 잡아줘야 된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덜덜덜덜 거리면 어떻게 되지? 아무리 얘가 좋아도 얘가 또 덜덜거리니까 정밀도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센터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좋은 정밀도를 갖는 그라인딩 머신을 구매하고 그 그라인딩 머신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랬지. 캘리브레이션 해 나가면서 소위 생산 공정의 가변성이 없도록 우리가 생산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디자인 포 매니팩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지. 자, 이번엔 이제 연삭 공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연삭 공정이야. 앞에 연삭 공정에서 이렇게 센터 축이 필요하고 이 센터 축이 공작물을 잡아주면서 연삭휘를 회전수와 뎁스 오브 컷을 이용해서 플런저 연삭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큰 공작물은 센터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가느다라고 미소한 공작물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잡아주는 센터 축에 없이도 연삭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외경이나 내경이나 다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단차가 있는 경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삭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센터리스 연삭이야.
자, 봐봐. 이게 연삭 휠이야. 그 다음에 이게 조정 휠이야. 이 조정 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정 휠을 열어줘.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밑으로. 그러니까 가공이 다 끝나면, 연삭이 끝나면 열어주면 얘는 떨어지는 거고, 가공하기 전에 내가 연삭할 두께만큼 다 고려해서 조정 휠을 하고 휠하고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 놓고 공작물을 위해서 딱 떨어뜨려. 그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오토메이션 유닛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뭐 로봇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받침대로 딱 받쳐줘. 그러면 어느 얘하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연삭을 하게 되는데, 얘가 잘못해갖고 밑으로 끼어 들어오면 이거 대형 사고 나잖아. 숫돌 부서지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게 받침대로 잡아주면서 얘하고 사이에서 이 외경이 연삭이 되거나, 또는 조종로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내경이 연삭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센터리스 연삭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조종로를 이렇게 스퀘잉 시켜, 알파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요 녹색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면이 센터리스 그라인딩이 되겠지. 그래서 길다란 어떤 바가 있다고 치자고. 그 스퀘잉 시켜놓고 조종롤도 같이 회전을 하면 이 조종롤의 스큐각에 의해서 쫙 진행해가면서 표면 연삭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봐봐. 이렇게 단차가 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 면하고 요 면을 갖다가 그라인딩 하려고 그래. 약간 스큐각을 주면서 로봇으로 얘를 탁 떨어뜨려 놓고 센터리스 그라인딩 하면 우리가 이때는 이제 플런지 그라인딩이 되겠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센터리스 연삭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연삭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누차 얘기해 오고 있지만 뎁스 오브 컷이 연삭 깊이가 샬로우 뎁스 한 20미크론 내외, 보통 10미크론, 20미크론 뭐 이 정도 주거든. 그런 연삭 깊이를 가지고 평면 연삭을 하는데 두께를 1mm를 연삭해내겠다. 이거 못해.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삭해야 되니까 생산 시간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근데 연삭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드릴 같은 거, 엔드밀 같은 거. 드릴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구멍에서 절삭이 이루어지니까 취입을 이베큐에이션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취입이 이베큐에이션 되기 위해서는 드릴의 몸체를 따라서 홈이 있고 그 홈을 타고 취입이 빠져나갈 수 있게 플로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런 플로트를 만드는데 공구 연삭기 7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숫돌이 7개의 자유도를 갖고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런 숫돌을 갖는 공구 연삭기에서 엔드밀이나 드릴의 홈을 가공한다 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잖아. 자, 그렇게 드릴 홈의 경우는 드릴이 만약에 10파이라고 그러면 홈의 깊이는 최소한 3m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 깊은 홈을 결국에 초경이라고 하는 건 절삭 공구로는 깎을 수 없잖아. 고경도제이기 때문에. 연삭을 해야 되거든. 근데 10미크론씩 깎아내? 그러면 뭐 드릴 하나 만드는데 뭐 며칠씩 걸린다면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연삭 숫돌의 RPM은 똑같이 3000rpm으로 돌려. 그 대신 뎁스 오브 컷에 이렇게 크게 주는 거야. 1에서 6mm 정도. 이러면 아까 숫돌 부서진다고 그랬잖아요.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공작물의 이송속도 부위를 굉장히 천천히 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숫돌이 받는 취입의 두께는 샬로우 티크니스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연삭을 우리가 크리피드 연삭이라고. 이런 크리피드 연삭은 공구 연삭뿐만이 아니고 이 터바인 블레이드를 로타에다가 체결할 때 체결 부위, 그 루트 부분을 가공할 때 지금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연삭 가공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 그라인딩 할 때 연삭 조건은 이거야. 피드 할 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연삭 숫돌의 RPM이 굉장히 빠르지. 이 3000 RPM만 돼도 말이야. 숫돌의 다이아메타가 150파이 정도 되면 이게 원주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워크 스피드라는 게 이게 이제 이송 속도지. 피드 속도. 컨벤셔널의 경우에는 초당 1m까지도 왔다 갔다 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셜로우 뎁스를 가지고 여기서 피드라는 게 이제 레디얼 방향의 뎁스야. 그래가지고 10에서 50미크론 사이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크립 피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얘에 비해서, 그지? 그 대신 피드를 왕창 크게 주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크립 피드다. 이렇게 주더라도 크립 피드 연삭에 참여하는 숫돌은 어떻게 돼야 돼? 결합체들이 부서지지 않게 그리트를 더 꽉 잡아줄 수 있도록 하드하게 또 만들어야 되면서도 결국에 취성이 없어야 되니까 인성도 갖고 있는 소재로 결합체를 써야 되겠지. 인성과 그 다음에 하드니스를 겸비한 그런 초연삭 숫돌을 사용해야 되겠지. 버핑이라는 게 있는데 버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은 그 자동차 광택 낸다는 데를 볼 거야. 그럼 광택 내는 사람들 보면은 전동 드릴 끝에다가 드릴 대신에 그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헝겊으로 된 어떤 디스크를 갖고 예를 들면 보닛에다가 하얀 가루 뿌리고 그걸로 막 뭉개지. 버핑. 그런 걸 버핑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팔리싱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연마라고 그래. 그래서 연마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이 버핑하는 것처럼 입자를 뿌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숫돌이나 아니면 어떤 헝겊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샌드페이퍼 같은 이런 거 갖고 이제 연마하는 거지. 호닝 공정은 이 혼이라고 하는 숫돌을 이용을 해서 이 숫돌을 이제 어떤 원통 형상을 가진 이 가이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그런 다음에 스핀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스톤의 그 다이아메타 그 사이즈를 가진 그 실린더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Z 방향이라고 그러면 Z 방향으로 피딩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로테이션 시키냐면 클로크와이즈,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이렇게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실린더 내벽을 아래 위로 반복해 가면서 원통도 하고 거칠기를 확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클로크와이즈, 카운터 클로크와이즈를 적절하게 반복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엔진 블럭 실린더 평면에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 방향으로 표면 거칠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호닝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엔진 주조 공정으로 만들어진 엔진 블럭의 실린더를 이제 밀링 가공하고 난 다음에 또는 보링 가공하고 난 다음에 호닝을 통해서 원통도 하고 거칠기를 확보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윤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윤활막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슈퍼 피니싱 공정은 경면을 만드는 공정인데 아주 고운 입자의 숫돌을 사용을 해서 롤의 표면을 경면으로 만드는데 가압력을 굉장히 낮게 주면서 이렇게 왕복으로 스트로크를 굉장히 작게 주면서 롤의 표면을 우리가 경면으로 만드는 고온 숫돌로 가고 만드는 그런 공정을 슈퍼 피니싱이라고 그래. 랩핑 공정은 블록 게이지나 원통 스퀘어, 그 다음에 뭐 링 게이지 이런 것들의 게이지 면을 우리가 경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면이냐면 표면 정도가 서브미크론 레벨이고 치수 공차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거칠기가 이렇게 있을 때 랩에다가 그 사이에 랩질을 뿌리면서 이렇게 연마를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치수도 고치고 표면 정도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램핑 공정이야. 보통 여러 가지 부품들을 랩핑을 할 때는 이 랩핑 머신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랩질을 뿌린 다음에 이 디스크 판때기에 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대 운동, 앞뒤를 서로 상대 운동하면서 우리가 랩핑을 하지. 이런 랩핑 공정에 쓰이는 입자보다 더 가느다란 입자를 연마 입자로 또 쓰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 암모니아수 같은 거를 뿌리면서 침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침식과 연마 공정을 합한 그런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공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그 평탄화 공정은 반도체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공정이잖아. 그래서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나노메타 레벨의 평탄화 결과를 웨이퍼 표면에서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삼성이니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정이야. 요새 반도체들 보면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층고를 높이듯이 뭐 32단, 64단 그런 뭐 이 메모리들이 나오잖아. 그거를 할 때 평탄화를 해줘야 되거든. 초음파 가공은 이 입자 소재하고 그 가공하려고 하는 소재하고 초음파를 쏴주는 그 건 사이에 입자를 놓고 이 건에서 몇 메가헤르츠의 그 이 진동을 유발시키면 여기서 입자가 초음파 진동을 하면서 연마하는 그런 공정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복합재료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뚫겠다든지 이렇게 마이크로를 하겠다든지 이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그 밖에 또 다양한 특수가공 공정들이 있거든. 이제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거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자네들이 집에 가서 읽어봐. 자, 화학적 가공, 케미컬 머시닝은 뭐냐? 그냥 다른 말로 에칭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용기에다가 전해액을 담어. 이 화학물질로 쌓이는 게 뭐냐면 황산, 불산, 염산, 질산, 인산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용액들이잖아. 화학용액들. 얘네들을 갖고 뭐 세라믹이니 메탈이니 이런 것들 막 녹일 수 있거든. 그래서 녹이지 않기 위한 부분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유기 재료로 마스킹을 하지. 마스킹을 해도 이쪽 방향으로만 녹는 게 이 부분도 녹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녹는 깊이들을 DB를 만들어야 되겠지.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히팅을 해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그 화학물질 가지고 녹였더니 어떤 소재가 얼만큼씩 머티리얼 리무발 레이트가 발생하더라. 그런 DB를 만들어 놓는다면 케미컬 머시닝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겠지. 커팅 스피드는 비교적 굉장히 느리지만 예를 들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 그 다음에 미케니컬하게 가공할 수 없는 거, 반도체 같은 거지, 취성이 큰 거, 그런 웨이퍼들 할 때, 우리가 케미컬 머시닝을 많이 쓰잖아. 일본에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불산 수출 안 해갖고 상당히 타격받고 뭐 온 나라가 뒤집히고 그랬었잖아. 예를 들면 기계 부분에서는 이게 로켓이야. 이 로켓을 만들 땐 가볍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로켓 얘는 이 또 기계적으로도 이 좌굴이 일어나지 않게 또 튼튼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속에 예를 들면 뭐 압력 용기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벼우니까 얇아야 되지만 강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강되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강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픽각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밀링으로 가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케미컬 머시닝을 하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다 마스킹을 하고 이 소위 뭐 염산이나 질산 이런 데 갖다 집어넣으면 식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도금을 역으로 이용하는 공정인데 전해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 전해액이야. 예를 들면 도금에서 뭐 황산 같은 거 썼잖아. 구리도금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그 질산나트륨용액 이런 걸 써서 전액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전극이야. 이게 이제 소재고 소재는 전극의 반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 근데 전기도금에 여기니까 이제 우리가 깎여져야 될 제거돼야 될 소재 그거는 플러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은 마이너스로 해. 전극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전액을 분압력으로 플로레이트를 빠르게 하면서 유동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 전액이 있으니까 얘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이온들이. 그지? 떨어져 나오면 걔를 이렇게 전해 유동을 통해서 취입을 제거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를 계속 밀고 들어가면 요 원하는 요 형태의 반대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자, 싱글 크리스탈 그로잉을 해서 터바인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이 루트 부분의 정밀도가 확보가 돼야 로테아에 껴지고 브레이징해서 조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깎아내야 돼. 어떻게 깎아내냐? 정극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전해 유동을 시키면서 쫙 밀고 오면 이 사이즈로 깎여 나가겠지. 그런 게 일렉트로케미칼 머신이냐. 이런 전극으로 이 메탈 결합제를 이용한 그런 숫돌을 또 같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메탈 결합제를 이용한 숫돌, 그 다음에 전해에, 그 다음에 전해 그라인딩 하기 위한 소재, 그래 놓고선 이 연삭 휠은 한 3000rpm으로 돌리면서 전해액도 유동해 가면서 하면 95%는 이제 전해 가공으로 깎여 나가고 나머지 5%는 연삭 가공으로 깎여 나면서 아주 이 피니시가 좋은 그런 전해 연삭 공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공이 레이저 가공이거든. 그래서 이제 서멀 프로세스지. 레이저의 열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거야. 구멍을 뚫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저 빛을 타겟에다 쏴.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엔코더를 만들 수 있어. 얇은 포일을 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이제 채널도 만들 수 있고 하니콤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 소위 가속도 센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어떤 모양도 이렇게 마킹할 수 있고 세라믹에 이렇게 채널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다양하게 쓰이고 레이저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공기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필드에서 쓰이고 있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소위 이 노인들 스텐트 시술 많이 하잖아. 이 핏줄 속에다가. 그래서 그런 스텐트 만드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멀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레이저 포밍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듯이 레이저 빛 열을 쏘면 우리가 적절한 이 서멀 그라디언트를 만들어내면서 이 판재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구부릴 수 있지. 물론 어떤 임의 형태로 구부리려면 그 임의 형태로 구부릴 수 있는 레이저광의 소위 프로젝션 시키는 그 트라젝터리를 구해야 되겠지. 수학적으로 재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서멀 프로세스고 내가 먼저 가르쳤던 레이저 핀 포밍은 콜드 워킹 프로세스고 특히 레이저 핀 포밍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 서피스 엔지니어링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레지듀얼 스트레스도 우리가 원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레이저 종류는 절삭서부터 마킹까지 웰딩까지 다 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CO2 야그 뭐 ND 야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엑시머 레이저에서 있고 P자가 붙은 건 펄스드 레이저고 CW가 붙은 건 컨티뉴어스 레이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 여기 이거는 내가 지금 플라스마에서 1미로크론 애큐러시까지 지금 정밀도로 확보한 거거든. 레이저를 가지고 인천에 있는 업체인데 구멍을 뚫어. 이게 세계적인 업체야. 그래서 세라믹에 뭐 메탈에 뭐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 구멍을 뚫은 게 실물 결과야 지금. 그래서 보면 31미크론이지 31미크론. 보통 레이저를 갖고 구멍을 싹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퍼져. 입구부는 원하는 사이즈인데 출구부는 원하는 사이즈보다 넓어진다고. 이거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게 만든 거야.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베럴링에 반대되게. 또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레이저를 쏠 때 로봇에다가 소위 이 패스 트래킹을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로테이션 프리퀀시가 굉장히 크잖아. 빠르잖아. 그래서 굉장히 순식간에 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 레이저는 펄스드 레이저를 썼어.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약한 파워의 레이저지만
인텐시티, 레이저의 인텐시티, 먼저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구멍을 뚫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미세한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물 장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 미세 가공에 EDM도 사용이 돼. ED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극이 필요해. 이게 전극이야. 전기가 통해야 되고, 타겟 머티리얼에 요만한 사이즈의 구멍을 뚫겠다. 어떻게 뚫으냐면 타겟 머티리얼과 전극 사이에 절연 유체를 놓고 전극하고 이 구멍 뚫을 소재를 가까이 가게 되면 절연이 파괴가 돼. 그때 아크가 발생이 되거든. 그래서 그 아크열로 소재를 녹여. 그래서 취입이 발생하게 해. 그러면 전에 절연유가 이 끓어, 보일링을 해. 그러면서 터져. 방울이 터지지. 터지면 그때 나왔던 그 프레셔 웨이브로 이 깎여 나간 그 취입을 웨이브로 이렇게 발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만드는 게 EDM 공정이야. 그래서 이런 그 EDM 공정은 마이크로 홀 가공에 많이 쓰이거든. 자, 이게 설계한 거야. 이게 퓨얼 인젝터거든. 디젤 엔진, 무슨 가솔린 엔진, 요새 다 디렉트 인젝션 하잖아. 이게 노즐이 필요하거든. 그 노즐을 잘 만들어야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야 이렇게 분사가, 스프레이가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되는 이 노즐 구멍을 가공할 때 우리가 이게 잘 가공해야 되거든. 이때 노즐을 할 때 마이크로 EDM을 써.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전자비임 가공이야. 이게 노광기거든. 이게 웨이퍼야. 보통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에다가 강강제 바르고,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가 새겨진 원판에다가 빗을 쪼여서 사진 강강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강강된 걸 가져가서 이 케미컬 머시닝을 해가지고 식각을 통해서 우리가 SiO2에서 그 SiO2 막을 제거하면 Si가 남잖아. 거기다가 뭐 붕소나 인을 디퓨전 해가지고 N형, P형 반도체 만들고 그러잖아. 그걸 도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광기잖아. 근데 이 노광기에는 반도체 회로가 이 새겨진 레티클이 여기에 장착이 되거든. 소위 얘기한 포토마스크. 그게 이거지. 이 포토마스크에는 반도체 회로가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도체 회로는 나노미터 레벨로 우리가 새겨져야 되거든. 그래서 나노미터 레벨로 유리판에다가 크롬 도금 같은 거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크롬을 나노미터 레벨로 식각을 하면, EDM, 이 전자빔 가공으로 그걸 갖다가 태워 없애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티클이 만들.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진공 속에서 일렉트론 가온으로 해서 DC 레벨에서 30kV 정도 걸어서 이제 일렉트론을 그냥 타겟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공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정밀도가 높아. 정확도하고 표면적도 극히 우수하거든. 물론 이제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가면 회로를 이제 설계한 다음에 일렉트론 빔 머시닝 기계를 이용해서 레티클을 만들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회로에 이제 수십 장 만들어지지. 32단이면 32단이 있어야 돼. 그거 해갖고 노광기에서 이 레티클 이용해서 쫙 웨이퍼에다가 강강시킨 다음에 케미컬 머시닝을 통해서 식각하고 디퓨전하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방정 가공을 앞에 설명한 걸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 이게 전극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러면 전극의 반대 모양으로 가공을 하려고 하는 소재야. 이 소재하고 전극을 절연유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절연유에는 뭐 많이 쓰이는 게, 값싸고 많이 쓰이는 게 등유야. 냄새가 좀 나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게 이제 이온화수, 증류수로 이온화된 걸 써. 근데 좀 비싸지. 그래 놓고 나서 이 소재의 타겟을 가까이 접근을 시켜.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100V 내외를 거는데 평균 전압을. 이게 가차이 가게 되면 절연이 파괴되면서 아크가 발생해 이렇게. 그래서 팍 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얘를 제거 가공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열이 그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연유를 끓여 보일링을 시켜. 보일링이 되면서 걔가 터져. 그럼 그때 나오는 압력파로 얘를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냉각도 시키고 제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계속 아크 방전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극의 모양의 반대 모양으로 소재를 제거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금형을 만들 때 우리가 주로 방전 가공을 해. 그래서 난삭제, 깎기가 어려운 거, 밀링 작업으로 금형 만들 수 없거든. 열 처리가 돼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방전 가공으로 할 수 있어. 고경도제. 그래서 방전 가공을 이용하면 소형서부터 아주 대형, 그러니까 테레비 금형 같은, TV 금형 같은 것도 우리가 방전 가공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때 이제 전극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공이 아주 잘 되는 흑연, 연하잖아. 그런 흑연으로 밀링 머신에서 만들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전극으로 써서 타겟에 가까이 절연유 속에서 가져가면 방전이 일어나면서 가공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핵심 기술은 뭐냐면 전극하고 이 소재하고 사이에 갭을 잘 유지해야 돼. 보통 갭은 이렇게 미세한 갭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동 제어를 통해서 이거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을 하려면 자동 제어도 잘해야 되고 우리 먼저서는 주조할 때는 열 전달도 잘해야 되고 소성할 때는 솔리드 미케닉스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해하려면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이런 거 레이저 이해하고 뭐 하려면 광학 이런 거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전기전자도 잘해. 메카트로닉스도 잘해. 그러니까 테크니컬 엔지니어는 물리, 화학, 또 기계역학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에 도통에 있어야지 훌륭한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EDM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일렉트로드를 회전을 시키면 위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갖는 이런 스파이럴 형태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복잡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런 방전 가공을 할 때 머티리얼 리무벌 레이트는 공급하는 전류, 그 다음에 그 소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이 소재의 이 용용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통은 한 300 세제곱밀리미터 per 미니트만큼을 보통 시각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류의 MRR이 비하하는데 스틸의 경우는 16, 텅스텐 카바이드는 4 정도 돼. 여러분 책에 좋은 예제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EDM을 할 때 전극도 사실은 마모가 돼. 그래서 전극 마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EDM 방법을 개발하면 상당히 훌륭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사용되는 전극에는 수미크론에서 뭐 60인치, 70인치 사이즈 되는 대형 전극까지 구리나 흑연이나 황동이나 은이나 텅스텐으로 우리가 만들어 전극들을. 그 다음에 이런 EDM 가공은 전극을 와이어로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실톱처럼 넌 컨택트로 가공을 해나갈 수가 있어. 워터젯 머신이라는 게 있어. 물의 압력을 이 정도까지 이제 높여가지고 일단 다이아메타가 이 정도 되는 노즐을 통해서 소재에 그 구멍을 뚫는다든지 어떤 형태를 따라가면서 따내다든지 뭐 그런 작업에 쓰는 거야. 이 고압 펌프가 사용이 되고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이제 노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워터젯 머시닝을 할 때 여기다가 어브레시브 머티리얼을 또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철판도 다 뚫을 수 있고 콘크리트도 뚫을 수도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워터젯 머시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이제 이런 CNC 장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 물에다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어브레시브 재료로 우리가 많이 그 섞는 게
숫돌 만들 때 썼던 그 SiC나 Al2O3 이런 파티클들을 같이 섞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 EDM 공정을 이제 응용을 해서 마이크로 머신닝 하는 경우가 있거든. 한동안 이제 마이크로 팩토리, 마이크로 머신 이거 만드는 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 이제 사람 몸속에다가 인간을 닮은 로봇을 집어넣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로봇이 들어가서 필요한 용종을 뭐 띄어내고 뭐 내시경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마이크로 머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가공 기술, 그런 공작 기계들을 개발하자. 이 마이크로 엔드미를 EDM 공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여기다 이제 이 사람이 써놨는데 보통 이제 EDM을 가지고 구멍 가공을 한다 그러면 텅스텐 카바이드야. EDM은 이제 난삭제 가공에 쓰인다 그랬잖아. 두께는 75미크론이고 그래서 파에 50mm짜리 구멍을 하나 가공을 하려고 그래. 그 전구그룹 구리를 써서 그러면 한 8초 정도면 이제 가공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EDM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와이어 EDM을 썼어. 마이크로 엔드미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마이크로 엔드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루브 가공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구멍 속에 어떤 탐침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가공해 놓은 그 구멍의 이 형상을 이게 측정을 해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EDM을 이용해 가지고 보링 공구를 만들었어. 보링한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구멍이 단차가 없이 그냥 동그랗게 돼 있다면 이건 레이저 같은 거로 가공하거나 그냥 종래의 EDM 기술로 그냥 가공하면 이렇게 블라인드 홀도 쉽게 가공할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레이저로 가공했을 때 이렇게 직각이 딱 되고 이런 블라인드 홀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지만 EDM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그루브가 있거든 지금. 그지? 이런 거는 EDM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요게 100미크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밀리미터로 하면 0.1mm지. 그러니까 0.1mm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 보통 0.1mm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머리카락 사이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즈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그루브가 있어. 이거를 정교하게 깎아내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로 머신ing을 절삭을 해서 정교하게 깎아내기 위해서 이 보링 공구를 만들어서 EDM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그루브 가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측정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단면을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 매니팩처링이 마이크로에서부터 마크로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소형서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한 가공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마이크로 공정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 물론 그 가공법도 뭐 레이저를 쓰거나 EDM을 쓰면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복잡한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깎아내려면 또 새롭게 개발됐다고 하는 그런 기술 갖고도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래의 가공법을 하이브리드해서 또 마이크로 가공할 수 있으려면 또 마이크로 공구도 개발하고 마이크로 머신 툴도 개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되고 있어. 7주에서 9주 사이에 주조공정에서 디렉트 샌드 몰드 캐스팅을 배우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좀 소개하면서 그 응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3D 프린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 액체 형태의 그 플라스틱에다가 광을 쏘아주면 그게 이제 응고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걸 광조형 기술이라고 그래. 이 디렉트 샌드 몰드 캐스팅 할 때 배웠죠. 제트 바인딩을 배웠었잖아. 그래서 어떤 그 이 분말 형태의 그 입자들을 결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3D 프린팅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고분자 재료를 이제 용착하는 걸 얘기했는데 고분자 재료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와이어 형태로 돼가지고 스틸도 용해 용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필라멘트들을 이 사출하면서 영용 사출하면서 그 용해 용착하는 게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제 용해 용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FDM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거든. 열 가소성 소재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철사줄 같이 생긴 이제 폴리머를 어떤 노즐 쪽으로 들이밀어. 그래서 노즐에서 이거를 용용시켜 갖고 이제 사출을 하면서 원 레이어씩 이렇게 성장시켜 가면서 3D 프린팅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발전해서 이제 요즘에는 메탈 와이어도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용해 용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Z 방향으로 이제 원 레이어씩 이렇게 쌓아나가는데 이런 용해 용착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턱해진 부분들을 이제 쌓아나갈 때 요거 이제 웨이트 때문에 이게 처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서포팅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용해 용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공업적인 응용을 보면 분말을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 하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메탈 인젝션 몰딩에서 하듯이 소결로에 가지고서 소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을 하는 걸 배웠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그 3D 프린팅 방법이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탈을 또는 뭐 폴리머를 다양한 이제 소재를 직접 원 레이어씩 레이저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용해 용착하는 방법이 있어. 레이저. 그래서 이걸 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쓰려면 일단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 레이저,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곤가스 같은 거, 불활성 가스를 주입을 시키면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 보호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 신터링을 이 메탈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주로 이제 앞에서 배운 이런 방법하고 이런 방법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플라스틱류들을 3D 프린팅을 많이 하지. 요즘에는 이제 공업적으로 이 메탈을 직접 3D 프린팅 하자는 움직임이 많아서 이제 불활성 가스 분위기 내에서 이제 메탈을 디렉트 메탈 레이저 신터링을 이제 하고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보다도 더 고열에 정밀하게 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렉트론 빔 멜팅을 해. 우리가 일렉트론 빔 머시닝을 배웠는데 그때 쓰던 그 방법을 이제 멜팅하는 데 써서 우리가 3D 프린팅하는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3D 프린팅, 그러니까 제트 바인딩이지. 그래서 이런 잉크젯 3D 프린팅은 이제 폴리머도 할 수 있고 메탈도 할 수 있고 바이오 머티리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재 개발하는 게 사실 3D 프린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구 생명을 걸지. 사실 이런 레이징 같은 거, 메탈 같은 거 3D 프린팅 할 때 결국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광조용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사실은 독가스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원레이어씩 쌓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장난감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린다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환경에 사람들이 노출되면 안 걸리고 이거 안 좋거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에 관심을 갖더라도 이런 소재 개발하는 쪽에,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를 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진동 문제가 야기되니까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고속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은 여러분한테 내가 뭐 연구하는 거를 추천하긴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별로 건강에 안 좋고 그래서. 그리고 다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심장을 개발한다, 뭐 피부를 개발한다, 이런 그 소재 쪽으로 한다면 나는 그런 건 찬성이야. 그건 굉장히 훌륭한 분야가 되겠지. 근데 광조형 기술은 지금 뭐냐면 내가 뒤에서 쫙 설명을 하도록 할게. 치과 같은 데 가면 말이야, 이빨 떼울 때 레진을 써. 그때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일종의 이 액체형 플라스틱을 써서 그 구멍난 데를 떼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자외선을 쪼이면 이게 굳어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업적으로 많이 이용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 근데 이런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는 이 필라멘트를 용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레이저 신터링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전광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 응고시키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디지털 비임 프로젝터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 3D 프린팅, 샌드 몰드, 디렉티브 샌드 몰드 캐스팅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아니면 점결제를 뿌리든지 아니면 디렉트 메탈 샌디 캐스팅이라면 여기다가 레이저 광을 쏴서 서멀로 녹이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붙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완레이어씩 써나가면서 한다. 광조용은 뭐냐면 밑에 여기 파란 게 액체 형태의 플라스틱이야. 거기다 필요한 부분에다 광을 쏴서 빌드업 한다. 그게 이제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소재 문제도 있고 그 퓨움들이 암을 유발하고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게 뭐냐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게 한다고 해도 보통 이 Z축으로 움직이는 레졸루션이 보통 16에서 100미크론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 입자를 갖다가 작게 해가지고 뭐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입자를 파티클 사이즈를 작게 소재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파티클 사이즈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제 쌓아나가기 때문에 3D 프린팅이 된 제품을 보면 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 이게 단차가죠. 이건 표면 거칠기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조 작업이나 소성 가공 작업을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2차 공정에서 절삭 공정을 써서 또는 연마 공정을 써서 치수하고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를 잡아서 기계 부품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은 기계 부품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그런 제한점이 있어. 3D 프린팅 하면서 메탈 인젝션 몰딩을 응용하고 그러면 뭐 기계적 성질이 좋게 나오지만 소결로에 갔다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다이렉트 이 메탈 레이저 신테링을 하게 되면 이 소위 이 불활성 분위기에서 하더라도 이게 기계적 성질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해. 그래서 정밀도가 그렇게 대단하게 요구되지 않는, 기계적 강도가 그렇게 대단하게 요구되지 않는, 표면 거칠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정에서는 우리가 3D 프린팅 된 결과들을 응용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분야까지 이제 통칭해서 3D 프린팅의 응용 분야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갖고 해서 실물을 만들기 전에 한번 프로토타입을 해서 뭐 그 모양을 살펴본다든지 기능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뭐 식음료 쪽에서 뭐 과자 만든다든지 케이크 만든다든지 뭐 건축 쪽에서 집 짓는다든지 이렇게 정밀도가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자동차 부품을 하더라도 뭐 비행기 부품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 바이오 쪽에서 이런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내가 추천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쪽도 보면 이런 임플란트들은 그렇게 정밀도가 요구되지는 않거든. 그래서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고 기계적 광도가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유망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밀도와 기계적 성질을 증대시키고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 기술은 특허 기술들이 이 용해용착 기술이 실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 다이렉트 메탈 레이저 신 이런 것들이 특허가 다 만료돼서 다 풀려서 그래서 이제 개인용 3D 프린팅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지.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있는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3D 프린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3D CAD 모델링을 우선 해야 돼. 이거는 뭐 수많은 CAD 시스템들이 있잖아. 뭐 오토캐드도 있고, 뭐 솔리드웍스도 있고, 솔리드 엣지도 있고, 인벤트, 뭐 비싼 뭐 카티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3D로 이제 뭐 모델 만드는 건 뭐 다 쉽게들 하잖아. 뭐 여러 가지 파일을 다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STL 파일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변환하지. 뭐 IGS나 스텝을 이제 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 한 다음에 CAD 한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3D CAD 파일을 다 점검이 됐으면 내가 예를 들면 3D 프린팅 할 때는 하나만 하면 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거든. 그 3D 프린터의 용적 범위 내에서. 그래서 복사하고 필요하면 또 몇 개들을 서로 합치고 그 다음에 뭐 늘리고 줄이고 3D 프린팅 하기 좋은 꼴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주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그 서포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네스팅이라는 게 필요해. 네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3D 프린터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쳐. 그게 용적 범위라고 그러면 이제 한 레이어씩 하기 때문에 이런데 빈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 빈 부분. 이런 빈 부분을 그냥 놔두면 좀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여기서부터 이거 빌드업 할 때. 그러니까 조그만 부품들이 있으면 이 속에서 같이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러냐면 3D 프린팅을 사용할 때 결국에 돈 내고 쓰는 건 이제 운영시간이니까 운영시간이 뭐 24시간 보통 쓰는 게 아니까 이런 빈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개의 부품을 CAD화해서 뭐 카피하고 머지하고 스케일링하고 뭐 적당히 무브 해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용적 범위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네스팅 작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가 요구된다 그러면 3D 프린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결국에 Z방향으로 빌드업할 때 슬라이스의 두께를 최소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만약에 정밀도가 안 나온다면 나중에 3D 프린팅 하고 나서 머시닝을 하면 되겠지. 또는 그라인딩을 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3D 프린팅하고 머시닝하고로 혼합해서 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3D 프린팅의 메탈 머시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CAD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일단 3D 프린터는 2차원적으로 이 커브를 하고 평면을 따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슬라이싱 데이터를. 이런 슬라이싱 데이터 만드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다 개방이 돼 있어. 요즘 굉장히 쉽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3D 프린터에 맞는 G코드로 바꿔야 돼. G코드는 우리가 이미 NC 가공하면서 배웠지. 파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럴 때 이제 머티리얼 실렉션을 해야든지
그 다음에 수축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게 열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레이저 신터링을 한다든지 용해용착을 하든지 뭐 광조용을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하겠지. 그래서 다 이제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포터들 있던 거 제거하고 이 잘라낼 거 잘라내고 표면에 묻은 찌꺼기들 피니싱하고 이러면서 이제 3D 프린팅 작업이 만들어지겠지. 네스팅할 때 예를 들면 얘네들 여기에 집어넣을 때 최소한 2mm 정도씩 갭을 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예를 들면 주로 이제 3D 프린팅 요새 뭐 응용미술하는 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정과 뭐 케이크 만드는 애들, 요리하는 애들도 많이 하잖아.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 임플란트들. 뭐 신발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요즘은 심지어는 뭐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뭐 안면 가리개 이런 프로텍터 만들고 이러는 거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지. 근데 역시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 엔지니어가 되고 그런다면 결국에 앞으로 방법은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그런 소재, 근육, 그러니까 모터를 우리가 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피에조 모트리아를 써야 되겠지. 뭐 그런 쪽에 피부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소재 개발하는 쪽에는 추천하고 싶다. 포토 마스크 얘기를 했지. 포토 마스크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정교하게 만들려면 일렉트론 빔 머시닝을 통해서 만든다 그랬지. 근데 이 포토 마스크를 또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냐면 예를 들면 유리판이 있으면 그 유리판에다가 이제 크롬 도금 같은 거를 이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강강제를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마스크 회로처럼 만들고 싶은 그 원판을 올려놓고 빛을 쪼여 강강시킨 다음에 케미컬 머시닝으로 식각을 하면 이렇게 포토 마스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포토 마스크는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일렉트론 빔 머시닝을 했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정을 뭐 써서 했든지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치자고. 자, 이번에는 어떤 이 반도체 회로에 이 메탈로 해가지고 어떤 회로를 내가 새겨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걸 갖다 반도체 프로세싱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 웨이퍼 표면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회로에 해당하는 그 소재에 대한 메탈 필름을 만들어야 돼. 이 필름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데포지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지. CVD 방법 또는 PVD 방법. 보통 반도체 공장에서는 CVD 가지고 이렇게 증착을 한다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강강제를 발라. 포토레지스트를 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노광기에 가져가서 미리 만들어진 포토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노광기에 가져가서 강강을 시켜. 그러고 나면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상을 하겠지. 현상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불산 같은 데 가서 또는 염산 같은 데 가서 내가 케미컬 머시닝을 하게 되면 매칭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요거 있는 놈은 남고 요거 없는 놈은 다 깎여질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회로가 완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반도체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반도체에다가 예를 들면 메탈 프레임을 붙인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아니면 MPN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3D 프린팅에서 이제 그 분말 결합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 한 완레이어씩 분말들을 소위 결합해 나가면서 3D로 빌드업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제트 바인딩이라고 하는 걸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거기서 보면 잉크젯 프린터 헤드에서
완레이어 쌓여진 분말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 결합제들을 분사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잉크에다가 어떤 잉크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냐면 그런 그 잉크젯 헤드에서 바로 이런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잉크를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에만 이렇게 잉크들이 묻어서 글씨 쓰듯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이제 붓겠지. 그러고 나면 얘를 큐어링해서 바로 완성할 수 있거든. 이런 긴 공정을 갖추지 않고 바로 잉크젯 그 헤드를 이용해서 인젝션 해가지고 잉크만 있다면 메탈 잉크만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잉크젯 3D 프린팅 기술이 반도체 만드는데 전자 소재 만드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응용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잉크젯 프린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역학적인 걸 얘기를 해볼게. 요즘은 인쇄전자 기술이 많이 사용되거든. 이제 앞서 설명한 건데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의 픽셀이야. 열을 가해서 팽창하는 방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기 뒤에 이제 피에조 모터가 달려서 그 전기를 통하면 여기서 그 피에조 모터가 가동해 가지고 인젝션하는 그런 방식을 하든지 두 가지 방식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즐을 통해서 잉크가 분사가 되면 컨택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충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적셔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증발도 함께 일어나지. 이렇게 침투하면서 만약 종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 증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닷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그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만약에 잉크에다가 반전도성 잉크를 쓴다면 반도체 만들 때 쓸 수 있고 전도성 잉크를 쓴다면 어떤 도선을 만드는 데 쓸고 절연성 잉크를 쓴다면 회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내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업체인데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냥 프린터에서 글씨 쓰는 거 말고 이 잉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잉크를 여러 가지 소재로 돼서 이게 이런 잉크들을 이제 만들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잉크를 써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거든. 어떤 이제 베이스 머티리얼이 있으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절연체, 그 다음에 반도체, 절연체 이렇게 이제 인쇄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NPN, 뭐 PNP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 이런 잉크젯 프린트 방식을 이용해서 뭐 미세한 선을 만든 거야. 플렉서블 OLED를 만들고 이 LCD 패널을 만드는 건 그렇게 하이텍이 아니거든. 충분히 잉크젯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소형 안테나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 이거는 굉장히 쉬운 공정이거든. 그래서 이런 건 뭐 잉크젯으로 쉽게 이 PN 접합이잖아. 다이오드니까 이건 쉽게 이제 만들어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인쇄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문사에서 예를 들면 신문 만들 때 그라비아 인쇄 방식을 쓰거든. 여기 이제 인쇄롤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 필름이 지나가면 여기다 이제 인쇄하는 방식을 쓴단 말이야. 장력 조절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인쇄전자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뭐 RFID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 요새. 그 다음에 뭐 신분증서부터 무슨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뭐 굉장히 많이 쓰이지. 여러분들 학생증에도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전철 회수권에도 들어있고 솔라셀 이런 건 굉장히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LCD, OLED, 뭐 e페이퍼에서 많이들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 IC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인쇄전자 기술로 요새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 소재의 값은 무지하게 싸지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가공 기술로 스크라이빙이라는 게, 스크라이빙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유리판이거든. 여기 보면 뭐가 선이 쫙 그어졌지. 지금 사실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만들어 놓고, 용도에 따라서 뭐, 휴대폰용이면 조그맣게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0인치, 40인치, 50인치 패널이면 그거에 맞게 잘라줘야 되죠. 이게 자르는 칼이야, 유리판 자르는 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었냐면, 이 폴리크리스탈린 다이아몬드야, PCD야. 이걸 코바트하고 이제 점결을 해가지고, 요게 사이즈가 2미크론이야. 그러니까 요 파우더가 채 1미크론이 안 돼. 요 파우더, 요게 그리트가, 다이아몬드 그리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분말야금 하듯이 금형을 만들어갖고 요렇게 만들었어. 이게 지금 보면 사이즈가 2파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체결해서 이 유리판 자르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데, 이놈이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소처럼 뭐가 이게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말야금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만들어서 소결해가지고 이렇게 피넷이라고 부르는 스크라이버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핀하고 해갖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얘가 이런 그 스크라이빙 머신에 들어가.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데 가면,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 가면 이런 기계가 엄청나게 긴 것들이 있어. 그 속에서 이 스크라이버가 쫙쫙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LCD 패널들, 이런 것들을 이 기계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 이런 칼 그러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이게 크랙이 옆으로 이렇게 쫙 가거든.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유리판이 깨진다는 소리야. 유리판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르면 크랙이 밑으로 쫙 가. 그러면서 옆으로 크랙이 안 가. 그래서 완벽하게 잘라낼 수 있거든. 요거거든. 그래서 이걸 현미경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쫙 깨져버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쫙 밑으로 이렇게 잘라져.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크라이빙 머신이야. 스크라이버야. 그래서 이런 스크라이버 만들 때도 내마멸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야 이거 하나 가지고 몇 킬로씩 잘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한 14년, 15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걸 공급하니까 소모품이잖아.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거뒀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 그동안에 이제 뭐 반도체 제조 공장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슈퍼 엔지니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술들이 나오겠지. 반도체라는 게 이제 소위 다이오드는 P하고 N의 접합으로 끝나잖아. 그지? 근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 NPN, PNP 이런 식으로 이 서로 N형, P형, N형 이런 것들이 서로 붙어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렇게 반도체 제할 때 PN 접합한다 그러면 N형하고 PN하고 만들어서 풀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 두 개의 결정이 하나의 결정곡조로 결합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N형하고 P형이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반도체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게 웨이퍼라고 그랬잖아. 이게 웨이퍼야. 여기다가 우선은 P형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P형 반도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또는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도핑이라 그래. 그래서 도핑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실리콘 그 웨이퍼에다가 우선은 산화막을, 즉 SiO2 막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열을 가해서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빨간 거 보이지? 이게 퍼네스야. 이 퍼네스도 사실 국내에서 지금 못 만들거든. 왜 그러냐면
이런 퍼네스에다가 웨이퍼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웨이퍼가 수백 장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균일하게 잘 이게 산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 퍼네스가 온도 제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자동 제어 기술이 사실 국내에 없어. 그래서 자네들도 앞으로 그런 슈퍼 엔지니어가 되려면 차라리 반도체 겨냥해서 이런 퍼네스 자동 제어 기술을 배워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좋은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국내에 만들어지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겠지. 산화막을 입히려면 900도 정도가 되는 퍼네스에다가 웨이퍼를 넣고 여기다가 산소가스를 주입을 해. 그러면 웨이퍼 표면에 이렇게 SiO2 막이 생성이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이런 큰 넓은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뭐 10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위 N형이 되든 P형이 되든 여기서 지금 N형으로 돼서 N형이 되는 반도체를 주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입할 부분만 소위 가려내도록 하려면 회로를 만들려면 사진 감광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사진 감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포토레지스트 코팅을 하지. 우리 작년에 일본에서 뭐 포토레지스트를 안 팔아가지고 참 난리 쳤었잖아. 그래서 이제 사진 감광액을 여기다 코팅을 해.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은 N형 반도체가 도핑이 됐다고 하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퍼네스에서 산소 주입해갖고 900도 정도에서 산화막을 입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꺼내갖고 웨이퍼 위에다가 내가 이제 사진 감광제를 발랐어. 이 사진 감광제를 바르는 때도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스핀을 해가면서 이 감광제를 바르는데 그런 기계도 사실은 자네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진 감광제 발랐어. 균일하게 잘 발랐어.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생긴 게 마스크야. 포토 마스크. 여기 지금 보면 노광기란 말이야. 여기 레티클이란 말이야. 누차 설명하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여기에 걸리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광을 쫙 쪼이면 여기 뭐 레이저를 쏠 수도 있고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을 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을 쪼이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회로의 선폭이 가늘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쪼이는 거야. 노광기에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감광이 됐겠지. 그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을 해. 이 마스크를 이제 떼어내고 현상을 쫙 하면 이렇게 빛이 쪼여진 부분, 안 쪼여진 부분에서 쪼여진 부분 이렇게 이제 현상 재료가 날아가겠지. 자, 그러면 요 사실 감광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스크이기 때문에 결국에 불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식각이 되고 애칭이 되면서 요게 날아가겠지. 산화막이. 이게 날아간 거. 그래서 불산에서 애칭을 해서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광제를 벗겨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감광제를 벗겨내고 나면 어떻게 돼? 아까 N형 반도체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산화막이 이제 생겼잖아. 산화막이 없잖아.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BH3라고 하는 가스 속에 퍼네스에 또 집어넣어서 온도를 높여줘. 그래서 이것도 한 950도 정도 온도를 높여주면 여기서 이 붕소 가스가 붕소 이온이 여기 싹 침투해 들어가. 그런 과정을 디퓨전, 확산이라면서 침투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을 도핑이라 그래. 그러니까 N형 반도체도 그런 도핑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N에 P가 됐으니까 이게 뭐가 되지? 바로 PN 접합.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가 만들어진 거지. 그지? 다이오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이번에는 요게 N이라고, 요게 P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N을 여기다 입히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SiO2 산화막을 퍼네스에서 입히고 감광제 바르고 마스킹하고 노광기에서 리소그라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현상하고 마스크 벗겨내고 현상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애칭을 해 불산해서 그럼 다시 이렇게 됐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지?
강강제를 벗겨낸 다음에 다시 퍼네스에 가져가서 이번에는 POCl3라고 하는 가스를 또 주입하면서 디퓨전을 해. 그럼 어떻게 돼? P가 침투해 들어가 여기. 그래서 NPN을 내가 만들 수 있지. 메탈 데포지션도 얘기했는데 이제 메탈 데포지션을 해서 여기 요 N에다가는 에미터를 연결하고 여기 P에다가는 베이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N에다가는 이 콜렉터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NPN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이 웨이퍼에 이 소위 이게 하나의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여기 막 새겨넣어서 회로를 만들면 결국에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제조한다. 전체적으로 IC 회로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자. 자, 이제 실리콘 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촐레스키 공정으로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 그로잉 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톱으로 자른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거친 거 이렇게 팔리싱, 랩핑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고? 결정 격자 방향이 중요하니까 그 결정 격자 방향이 맞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까 얘기한 듯이 NPN 도핑해야 되니까 산화시키고 확산시키고 필요한 이온을 침투시켜. 붕소나 인을. 그래서 이제 소위 PNP 만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또 증착을 하지. 그래서 메탈 프레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이 소위 노광 공정을 거쳐야 되고 식각 공정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를 완 레이어를 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싸고 세 번째 레이어 이렇게 싸고 해서 계속 쌓아야 32단, 64단, 128단의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완 레이어 싸고 난 다음에 평탄화 시켜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평탄화를 안 시키고 계속 싸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평탄화를 시키고 쌓고 평탄화 시키고 쌓고 이래야지 결국에 반도체 회로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CMP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32단을 쌌어.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스크라이빙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웨이퍼를 잘라내면 되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메탈 프레임에서 리드와이어 해갖고 플라스틱 패키징을 하면 되지. 특히 이제 웨이퍼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스크라이빙이라고 안 그러고 이건 다이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링하고 플라스틱 패키징하고 그러면 이제 IC 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전에 벌써 다 설명을 했어. 마스크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다. 그지? 일렉트론 빔 머시닝에서 하는 방법, 노광 공정 하는 방법.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CMP 공정 왜 필요하다고? 32단, 64단, 128단 반도체 만들어야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옵티멀하게 CMP를 잘 해줘야. 이거 CMP 하다가 먼저 해놓은 거 망가뜨리면 어떻게? 그러면 반도체 불량 나잖아. 그러니까 정밀하게 CMP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기계공학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기계공학이잖아. 여기 재료공학하고 기계공학만 합해지면 회로 설계하는 거 전자애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실제로 CMP 공정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랩핑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웨이퍼를 걸고 서로 상대운동하지. 근데 랩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소위 암모니아수 같은 거, 수산화 카륨 같은 거 이런 게 뿌리면서 이게 랩제지. 그러면서 서로 상대운동하면서 평탄화를 해서 나노미터 오더로 평탄화를 시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까지 유리 자르는 기술까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잉크젯 프린팅에서 인쇄전자 기술, EDM 방법, 일렉트로 케미컬 머시닝, 전자비임 가공, 마이크로 EDM 기술, 레이저 가공, 레이저 포밍, 레이저 피닝하고는 다르다 그랬지. 전해 연마,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수가공 기술을 우리가 배웠어.